3차 시에서는 위생용품에 대해서 하는데요. 주로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인 VOC,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차 시와 2차 시에서도 잠깐씩 언급을 했지만 우리들이 위생용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던 논란이 최근 몇 해간 계속되어 왔죠. 그래서 우리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런 위생용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많은 걱정이 됐습니다. 강원대학교 김만구 교수님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 이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죠. VOC, 볼라타일 오가닉 컴파운드 약자인데요. 이걸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ppb죠. 100ml에 VOC가 65,600, 37,620, 24,670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농도가 검출이 됐어요. 또 일부 또 위생용품에서는 247,520이라는 이런 굉장히 높은 농도가 검출돼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던 것이 한 3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된 결과죠. 여기 보면 제품의 이름, 지금은 이제 다 정리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출량 합계와 그 다음에 발암물질 검출량의 합계까지 전부 다 합친 것이 이런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회사별로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여성환경단체에서 의뢰해서 검사를 한 것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유명한 그 메이커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자꾸 검사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에서 말했지만 사업체도 이것을 반성을 하면서 개선을 하게 되고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의 기준들을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란 뭐냐? 볼라타일이 휘발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일종의 증발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건 유기성이란 뜻이고 컴파운드는 화합물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VOC 그러면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사를 가잖아요. 새 집에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집을 지어서 이사 갈 때에 막 들어가면 눈이 따갑고 또 냄새도 화학약품 냄새가 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건축 자재라든지 또는 도료, 페인트에서 나오는 냄새들인데 여기에는 이런 벤젠이라든지 톨루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앞에서 한 번쯤 언급했던데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우리 석유 시간에 이야기했던 유류 시간에 이런 그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탄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방향족 탄화수소, 방향족이라면 뭐 어떤 향기,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방향족이라는 게.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일기압에서 250도씨 이하에서 끊는 점에 갖는 탄화수소의 화합물질을 통칭한 것이 바로 이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아무튼 우리 일반적인 이런 실온 상태에서도 이게 휘발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기 중에 이게 노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뚝으로 대부분 이게 배출 물질이 나가서 거기에 활성탄이라는 숟가루를 통과하면 이게 이제 흡착이 돼가지고 제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까 이런
사업장에서도 이런 작업을 하면서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가정에서 아까 세습증후군 때문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출이 상당히 많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이게 농도라든지 또는 기간, 개인의 어떤 감수성 이런 것에 따라서 독성이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이런 벤젠 같은 경우는 이미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규정이 된 물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또 뭐가 문제냐면 이런 휘발성 유기물질이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면 이 햇빛하고 반응을 해요. 이게 이제 광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존이 되기도 하고 미세먼지가 되기도 하고 이게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도시 지역일수록 휘발성 유기물질, 특히 산단 인근 같은 경우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런 물질들이 나와서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거죠. 특히 이제 요즘 같은 늦 가을이나 초 겨울 같은 경우에 그 기온 역전 현상이 자주 일어나서 공기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무등산 쪽에 올라가서 광주 시내를 보니까 그 오후 3시인데도 불구하고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동차에서 내뱉는 어떤 배기가스라든지 VOC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미세먼지로 전환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휘발성 유기 화학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내 공기 쪽에서는 이 VOC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죠. 이게 VOC, 그리고 실내 공기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미세먼지죠. 미세먼지. 그 다음에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를 잘 하지 않으면 진드기라든지 이런 또 세균이라든지 이런 먼지에 의한 어떤 문제들이 실내 공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VOC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우리들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라든지, 특히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것은 담배에서 내뿜는 그 연기는 거의 대부분 다 이 VOC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우면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담배, 이 미세먼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활동하면서, 또 우리 미세먼지 같은 거 우리가 옷을 입고 벗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제 난로를 피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이산화탄소라든지 일산화탄소를 나타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VOC인데, 건축 자재, 가구, 옷, 화장품 이런 데서 포름알데히드, 이게 이제 포름알데히드가 되게 옛날에는 우리 옷들을 또 이제 약간 어떤 옷이 구조를 갖추게 하는 거, 뭐 이런 데 이제 사용을 했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각종 건축 자재도 이런 약품들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집 같은 데 가면 가구를 새로 구입한다 이러면 눈이 맵잖아요. 이런 게 거의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프린트나 컴퓨터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의 밀폐와 환기 부족하면 CO2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VOC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름알데히드, 화판, 그 다음에 이런 보드, 이런 접착제로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 포름알데히드 가지고 그 실험 시간에 개구리 같은 경우 마취시켜 가지고 할 때도 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고, 아크릴 같은 걸 접착할 때 이런 데도 포름알데히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벤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하는데, 담배 핏대, 페인트, 세척, 청소용품 이런 데 이제 또 보드 이런 데서도 벤젠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요. 톨루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데서 나오고, 자일렌, 에틸벤젠,
뭐 펜타클로로벤젠, 디클로로벤젠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광범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실내 공기질 같은 경우는 그 규제를 하고 있어요. 포름알데히드나 벤젠이나 이런 것들은. 또 새집 증후군 같은 경우에 아파트 새로 입주하게 되면 이런 걸 다 검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의 영향은 새집증후군은 이미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게 새집증후군 체크리스트예요. 숨쉬기가 어렵고 답답하다. 예민해지고 신경적인 증상을 보인다. 집중이 안 되며 뭐 산만해진다. 특정한 것이 가렵거나 온몸이 이런 게 이제 숨쉬기 어렵고 답답하다. 또는 눈이 좀 아프다. 간지럽거나 온몸 이렇게 그 아토피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게 많죠. 눈이 따갑고 충혈된다. 이게 이제 쭉 없었던 아토피 생기는 아토피가 심해졌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우리 새집증후군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그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것들이 이런 포름알데히드하고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이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이 꽤 들어있다는 것들이 조사 결과 나왔어요. 미세먼지 중에 이게 이제 PM2.5는 초미세먼지죠. 초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이 제장 탱크라든지 냉각탑 등에서 다량의 VOC가 배출되고 수도권에서는 약 30%, 영남권에서도 31% 정도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네일샵에서 유기화합물 노출 실태를 조사해 봤어요. 특히 네일샵이라든지 미용실 같은 경우에 그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쭉 해봤어요. 그 포름알데히드가 있는지, 이거 매니큐어 제거제로서 에탄올도 사용하지만은 그 다음에 유독물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사용하는 메틸에틸렌 케톤, 이런 톨루엔, 자일렌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손톱 유분 제거, 손톱 보강제 베이스 이렇게 이제 그 매니큐어 첨가제, 시술기구 살균제, 손 마사지용 화장품, 일조 손톱 접착제 이런 많은 약품들을 네일샵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노출 기준 목록이 그 기록되어 있는 물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아세톤, 그 다음에 이소프로펜, 이런 여러 가지 메틸 아세테이트, 이런 여러 가지 화합물질들을 검사를 해봐서 이소프로페놀 같은 경우는 그 우리 매직 냄새, 이런 냄새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장에 직접 이렇게 가서 그 사업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사를 하고 또 혈액 검사까지 다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노출이 많이 되는 그 곳이 있어요. 주로 이제 나오는 게 이런 아세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탄올, 이소프로파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이제 포름알데히드도 검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앞에서 말했던 새집증후군에 어떤 그 영향들을 미치거든요. 특히 이런 곳에는 이 약품을 사용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부분 경우에 그 창문을 열지 않고 환기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일샵이라든지 미용실은 또 공간이 일반적으로 좀 넓어야 되는데 네일샵 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넓지 않죠. 그래서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충분히 홍보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이제 VOC를 우리가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셀프 새집증후군 제거 방법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게 플랜테리어가 있고 베이크아웃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플랜테리어는 간단한 거예요. 식물 플랜트와 인테리어 합성어가 플랜테리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화분을 많이 길러보는 거죠. 그래서
실내 공기질이 우리가 이게 화분을 기름으로써 이 포름알데히드라든지 벤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 흡수를 한다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저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새로 이사 갔을 때는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실내 식물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베이크 아웃이라는 건데 베이크 아웃은 36도에서 45도 정도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그 보일러를 가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기를 이제 새로운 공기를 넣는 이런 방법들로 한 3번에서 5번 정도를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태우는 거죠. 그러면 휘발이 이제 빨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건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좀 틀려야 돼요. 예를 들면 새 집인데 바로 이렇게 고온으로 가동. 여름철에는 실외 공기가 한 28도에서 3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이 35도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괜찮지만은 겨울철에는 되게 그 바깥 온도가 0도에 가깝잖아요. 높더라도 한 10여 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일러를 처음부터 막 36도로 올리면은 이 마루가 뒤틀릴 수가 있어요. 또 벽지가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크 아웃 하는 것도 요령이에요. 처음에는 한 23, 4도 정도 천천히 이렇게 그 보일러를 가동했다가 그 다음에 할 때는 이제 한 조금 더 한 2, 3도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더 올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30도 이상으로 올려서 이렇게 베이크 아웃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이게 플란테리아는 공기를 정화하는 방법이고 베이크아웃은 이 포름알데히드라든지 벤젠이나 톨루엔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배출시켜 버리는 거죠. 그 오염물질을 아웃시키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새집 증후군을 없앨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방법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베이크아웃이고 그 다음에 플란테리아는 좀 더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 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들을 해야 되고 여기에 수반되는 게 환기예요. 환기는 새집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하루에 뭐 두세 번 환기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새집 같은 경우는 뭐 한 서너 시간마다 한 번씩 해도 좋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뭐 문을 열어놓고 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겨울철은 특히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요즘은 열 교환 장치가 있어서 강제 환기 장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겨울철에는 상시 가동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호르몬이라는 말은 있지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이제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환경하는 사람들이 환경 호르몬이란 말을 붙여놨어요. 정확히 말하면 호르몬이 뇌 분비계잖아요. 뇌 분비계를 장애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뇌 분비계 장애 물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죠. 뭐 성호르몬도 있고 성장 호르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키가 클 수 있도록도 하고 뭐 이런 영향을 하는데 이런 우리 인체에 있는 호르몬을 이 화학물질이 대신해버리는 거죠. 그 비슷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호르몬의 기능에 방해를 하는 그런 체외 바깥에 있는 화학물질 이게 이제 인공적인 것도 있고 천연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뇌 분비계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정상적인 개체나 그 후손들의 건강에 장애를 유발한다. 그래서 돌연변이, 기형아 이런 것들하고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똑같은 의미예요. 미국의 환경청에서는 이런 생물의 여러 가지 어떤 조절 능력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인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이렇게 체외 화학물,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우리 정상적인 호르몬들을 간섭하는, 방해하는 외인성, 바깥에서 외인성 물질, OECD에서도 외인성 물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앞에 이제 복잡한 말들은 다 뭐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우리 인체 내의 호르몬과 거의 비슷한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단순 중력, 나한테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 형질을 발현하기 때문에 기형아까지 그 유발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잔류성이 큰 환경 호르몬은 생체 내에 농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수년간 잔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특히 우리 몸속의 지방질에 축적돼서 생물에 농축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죠. 지방질, 우리 세포 구조를 이루는데 세포막이라든지 식물의 세포벽에 중요한 성분이 지방질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이죠. 환경 호르몬의 종류와 환경 피해 대표적인 게 이제 다이옥신. 우리가 그 쓰레기를 바깥에서 태운다든지 했을 때 발생하는 게 다이옥신, 염소 화합물이라고요. 그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까 VOC도 그렇고 뭐 대부분 다 연소 화합물인데 이런 것들을 불로 태우면 연소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지방질이 아까도 녹는다고 했죠. 사람 선출에 노출되고요. 특히 이제 그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의 농도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 생식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임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DDT 앞에 농약이죠. 농약인데 이것도 유기 염소 화학물질인데 이것이 농약뿐만 아니라 환경 호르몬도 작용을 해요. 지방에 쌓여서 내분계를 변화를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기형아 또는 죽게 할 수도 있죠. TBT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임을 일으키게 하고,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이런 것은 제가 옛날에 수돗물에서 잠깐 말한 적도 있는데, 여기 보면 PVC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 벤젠고리에 알코올기가 달린 페놀이 2개 걸린 방향족 화합물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비스페놀 A나 프탈레이트는 우리가 이제 그 고무호수 있잖아요. 제가 수돗물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이 고무호수는 이 실리콘 재재가 아닌 바에는 사용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것이 물속에 있는 염소 성분하고 반응한다든지 또는 여기 보면 이것보다 부드럽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가소제라고 그러거든요. 가소제인데 이런 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프탈레이트가 들어있고 비스페놀 A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무호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고무호스의 일반적인 그 농업용이라든지 이런 고무호스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리콘 재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실제로 수산물 속에서도 이런 다이옥신류가 이렇게 농축돼서 조사되고 있어요. 이렇게 고등어라든지 청어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다이옥신은 문제가 무색무취해요.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맹독성 화합물 환경 호르몬으로서 1급 발암물질로서 이걸 우리나라도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잔류성 유기 화합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이옥신이 나가면 이게 빗물을 통해서 토양이라든지 이런데 물이라든지 이런 게 해서 농산물을 통해서 우리 사람한테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소각장이 옛날에는 우리가 뭐 논에서도 뭘 태우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뭐 소각장이 있었고 태우고 그랬는데 요즘 다 없어졌잖아요. 그 없어진 이유가 정식으로 이제 어떤 시청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소각장에서 방지 장치를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 호르몬 노출 경로는 앞에서 말했던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이런 데서 고엽제 성분이 이런 데서 나오고요.
대부분 이런 플라스틱 식기라든지 이런 데 나오고 DDT는 농약에서 나오고요.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A는 아까 뭐라 했죠? 이런 식품 포장재 같은 고무, 그 다음에 염화비닐, 합성 수지 이런 데서 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비스페놀 A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영수증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열을 가하면은 이렇게 색이 변해서 이렇게 글자가 찍히거든요. 열을 가하면 색이 변해서 이건 현색제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이제 성인병이라든지 또는 어린이 생장 발육에 영향을 미치는 비스페놀 A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더 많으면 이거 환경 호르몬으로서 성 기능에 문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유방암, 성조숙증 이런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수증 가능하면 이제 손으로 잡았으면 입에다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탄소 저감도 할 겸 가능하면은 어째요? 핸드폰으로 영수증을 받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하죠. 종이 영수증을 가능하면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에 대한 주요 피해 사례는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잉어가 암수 구별이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의 정자수가 감소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피해 동물이 나타난다든지 소나 고동에서 암수가 이렇게 불임이 돼서 암수가 구별이 잘 안 된다든지 연어가 어떤 갑상선이 비대하게 나타난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어떤 개구리에서 나타나고 새, 외갈이나 이런데 악어에서 나타나고 갈매기에서 나타나고 바다 표면에서 나타나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 사례 그래가지고 뭐 태아에서 뭐 임신 초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태아라든지 또는 영유아기 어린애들은 이런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기어다니면서 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알게 모르게 살충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의약품들, 그 다음에 일회용품들, 그 다음에 다이옥신 같은 이런 것들에 노출돼서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스페놀 A 같은 경우도 성인에 비해서 어린이들은 훨씬 더 많은 이렇게 농축이 된다 이 말이죠. 프탈레이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들어있을까?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거의 모든 곳에 환경 호르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정 음식이나 아까 뭐 오염된 어떤 식재료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가정용품, 그다음 상품 포장재, 농약, 기타 첨가물을 통해서 인체에 축적될 수 있고 그 외에 자동차 배기가스, 담배 연기, 쓰레기 송악장, 송악 과정 이런 데서도 우리 코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고요. 화장품, 향수, 매니큐어, 용매제, 캔 음료나 통조림 같은데 캔 코팅제가 있어요. 이런 데 비스페놀 A 같은 것이 들어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식재료에서도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농약류도 이렇게 내분비계 장애물질, 환경 호르몬으로서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의 우리 생활 거의 대부분에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생활을 하는 곳에 환경 호르몬의 노출에 대한 그림입니다. 뭐 TV, 커튼, 제가 그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사를 오면서 그 블라인드 커튼을 했는데 커튼이 아니죠. 그 블라인드 그 원목으로 된 이걸 했는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페인트 칠을 해서 그러겠지 그러고 하루 이틀 지나면 휘발이 돼서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거의 일주일, 2주일 가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환은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버리고 새로 다른 업체에서 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제품을 우리 의도하고 관계없이 잘못 선정하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수 있고 VOC에 노출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가전 제품들,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전기 제품들, 이런 것들, 전기 어떤 이런 포트라든지 스프레이, 쇼파, 뭐 통조림, 앞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죠. 부엌에 가보면 이런 거 뭐 카드 영수증, 캔 음료, 병, 마개 이런 데서도 나올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이런 브로마 난연제, 그 다음에 퍼머트린, 비스페놀 A, 과부라 화물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방에 들어와 보면 역시 뭐 이런 빨대라든지 향수라든지 매니큐어, 방향제, 손톱 강화제, 헤어 제품, 장난감, 뭐 고무 매트, 욕실에 가보면 탈취제, 화장품, 클렌징 크림,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포름알데히드나 프탈레이트나 파라벤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환경 호르몬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유기농 농산물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환경 호르몬 추정되는 물질 절반 이상이 농약이기 때문에 유기농 농산물 이용이 중요하고 생활 쓰레기를 우리가 줄여야 되게 특히 이런 비닐 제품들 우리가 태우지 않도록 여기 다이옥신이 배출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이런 비닐 제품이 안 들어간 제품 사용하는 게 좋고 장바구니 사용해야 되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손 씻기 요즘 뭐 감염 때문에 손을 자주 씻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런 환경 호르몬에 들어있는 제품들을 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손을 씻고 특히 장난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다 법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특히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은 열과 기름을 피해야 된다. 플라스틱 용기는 찬 음식, 기름이 덜한 음식을 보관해야 되고 젖병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지 않는다. 그 다음 플라스틱 장난감 구입할 때 재질 표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은 다시 한번 이제 나온 것이 가급적 유리나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고 캔유 제품은 직접 데워서 사용하지 않고 남비에다가 사용해야 되고요. 녹황색 채소는 자주 섭취한다. 실내 바닥 청소는 물걸레로 닦아야 된다. 손 씻기 습관화 하루에 3번 이상 환기, 일일 권장량의 물 마시기 뭐 이런 거 시죠. 뭐 이게 환경 호르몬 예방 수칙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수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호르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호르몬은 앞에서 이제 말했다시피 우리 혈액 속에 돌면서 신체 기능을 어떤 조절하는 메신지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분비 세포에 호르몬이 분비되면 혈관을 타고 이 표적세포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자극을 하도록 해서 그 남자는 남자 될 거 여자는 여자 될 수도 있고 키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작용들을 하는 것이 이제 호르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은 이렇게 우리가 세포가 있으면 이걸 받아들이는 리셉터라 받아들이는 이런 공간이 이렇게 세모가 있어요. 그런데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온 정상적인 호르몬은 이렇게 세모로 돼 있어서 딱 이렇게 결합되기 좋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정상적 이렇게 돼야 리액션 기능이 나타난다는 거죠. 기능이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호르몬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환경 호르몬이에요. 아까 정상 호르몬하고 똑같이 이렇게 세모잖아요. 근데 얘는 정상 호르몬이 아니에요. 화학물질이죠. 이게 들어와서 지가 먼저 이렇게 결합을 해버리면 리액션이 엉뚱한 대로 일어나든지 아니면 일어나지 않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호르몬인 것처럼 이 수용체와 결합을 해가지고 세포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연 호르몬의 반응은 훨씬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더욱 강한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제가 가서
얘가 들어가서 이렇게 먼저 결합을 해버림으로써 이 리액션, 그러니까 리셉션에 수용체 반응을 해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차단작용을 하는 것도 있어요. 블로킹. 결합 부에 지가 미리 봉쇄를 함으로써 접근을 막아가지고 반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작용들이 바로 이제 환경 호르몬의 작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주차에는 제가 1차 시에서 주로 이제 가습기 살균제를 비롯해서 케미포미아제에서 있고 2차 시에서는 농약과 살충제, PLS제도 있고 마지막 3차 시에서는 그 유생용품의 발암물질 검출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세집 증후군,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기말고사는 별도로 안내를 합니다. 별도로 쪽지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학교에서도 아마 안내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잠정적으로 12월 22일 수요일 날 보는 걸로 되어 있고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아마 학교에서 별도로 발표를 할 거예요. 그 다른 과목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지만 15주차 강의는 퀴즈 문제와 요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수강을 해야 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